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송전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 인수 작업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계의 관심은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쏠려 있는데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의 경제 정책, 이른바 바이드노믹스란 뭔지, 또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강인수 교수님, 대통령에게 될 때마다 이제 그 이름을 따가지고 경제 정책을 얘기하는 바이드노믹스. 짧게 얘기하면 어떤 내용을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의 경제 정책. 지금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 거로는 특징적인 게 이제 그 증세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네. 그러니까 법인세율을 트럼프가 많이 낮춰놨는데 20%까지 21%까지 28%까지 지금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소득세도 이제 39.5% 정도까지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출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코로나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 조치들이 이제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진단을 포함해서. 그래서 증세 관련된 게 이제 한 특징이라면은 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을 강조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산업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4년 동안에 한 2조 달러 정도 지출을 하겠다. 정부 지출을. 그래서 그쪽 산업을 융성을 해서 일자리도 한 100만 개까지 만들어내겠다. 이런 공약을 내세운 게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복지 관련된 거, 그 오바마 케어를 이제 트럼프가 사실상 폐지했는데 그걸 이제 완벽하진 않더라도 좀 재생시켜서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수습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교육비 관련된 거 부담도 좀 덜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그 중산층을 좀 복원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좀 특징적인 걸로 보여집니다. 빈부격차를 이대로 보고 있을 수 없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득 양극화 현상이 훨씬 심화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완화하고 좀 보듬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서 교수님 어떻게 혹시 전혀 예상이나 기대와 달리 나타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바이든 정책에? 예, 바이든 정책이 기본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가지고 그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세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업 구조도 좀 바꿔서 에너지 효율적인 산업으로 이제 구조를 바꾸겠다. 특히 이제 글로벌 무역에서도 그 동안에 이제 그 각종 그런 WTO라든가 나프타라든가 이런 그 파리 이제 기후 협약 이런 데서 탈퇴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됐다 그러기 때문에 다자간 그 무역 협의에 좀 적극적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지금 주의로 강조하는 게 이제 바이드노믹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정책 기조를 어느 정도 부합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친환경 중심의 이제 에너지 효율 그런 쪽 강조하고 있고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 육상 산업으로는 밝히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이제 좀 그 정책에 부합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규제 강화가 될 때 그동안에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규제 강화를 통해 가지고 수출 규제, 관세 부과 이런 쪽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다고 하면 이제는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규제 강화의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친환경과 관련된 이슈가 많이 불거지게 되면 탄소 국경세 또 어떤 분들은 탄소 조정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과세로 이제 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반독점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를 또 이렇게 논의를 이제 부각시켜가지고 이제 그 세금 부과하는 개별 기업에 대한
과세를 좀 부과하는 쪽으로 해서 미국과 경쟁하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 좀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안심하기 어렵겠네요. 그런 네, 그렇습니다. 상태라면. 특히 예. 자, 그러면 뭐 하나씩 좀 따져보고 싶은데 첫 번째 말씀하신 그 증세, 뭐 증세라면 아무래도 쓸 곳이 많으니까 돈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더 지출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좀 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바이든 측에서는 예. 뭐 개인 소득 기준으로 해도 40만 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부자 증세, 뭐 기업 같은 경우에도 3만 불 이하는 세금을 안 올리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 상당히 이제 그 소위 이제 포탈 기업 중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공화당도 어느 정도는 찬성을 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예. 독과점 위반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가 팡이라고 하는 뭐 기업들, 예.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 뭐 구글 등등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 분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구글세하고 유사한 거가 될지 다른 예.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떤 형태든 간에 과세를 좀 해서 뭔가 사실 그게 이제 정당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래요? 기업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이 창출하는 어떤 그 얻는 이득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은 상당 부분은 이제 이 데이터를 만드는 일반 유저들, 사용자들이 이제 만든 건데 그들에 대한 어떤 정당한 대가가 지불이 안 된 이런 보상 메커니즘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돼왔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엮어서 그런 거대 기업들, 공룡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좀 강화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독점 규제를 당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유세 때는 바이든한테 정치 자금을 몰아줬잖아요. 그런데 이제 당하게 생겼네요. 지금 상황 근데 봐서는. 이제 모르죠. 이제 이게 네. 뭐 이게 바이든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경기 부양책 2조 2천억 달러 얘기하는 것도 어차피 이제 미국 의회를 또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제 상원이 만약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기업 규제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안들도 그렇고 예산안들도 좀 이렇게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상당히 지금 관심인 것 같아요. 상원 지금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예. 상원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공화당이 다수당을 장악하면 다수당이 유지한다면 지금 바이든의 그 재정 확대 계획 2조 2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이제 증세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독점법 시행 예. 그런 규제 조항이 이제 월 계획대로 시행되기가 어려워지죠. 네. 근데 상황을 지금 보게 되면 뭐 알래스카하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금 공화당이 두석 확보할 거를 보면 50대 지금 48로 이제 사실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예. 지금 조지아주가 이제 지금 98% 개표된 상황에서 예. 과반수 확보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예. 내년 1월 초에 다시 한번 1, 2간 결선 투표를 한다고 해요. 예.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또 결론이 안 나가지고 공화당이 이제 그 다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제 그 거기서 이제 이긴다 그러면 50대 50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과반수 확보가 안 되면 예. 결국 그 해리스 부통령 그 당선자가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소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블루웨이브가 되는 거죠. 되는 뭐 거고. 공화당, 이 상원 의원, 그다음에 하원, 다음 이제 그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석권하게 되면 이런 증세라든가 그런 반독점법 시행에 대한 그 차질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아마 이제 사실 공화당 상원 그 투표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언론에서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좀 우위를 점할 거라는 가정하에 네.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규제라든가 예. 증세 이런 게 좀 제한을 받을 거라는 측면에서 예. 사실 주가도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친환경 산업 확대를 두고서는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그린 뉴딜, 뭐 전기차 육성 네. 이런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있죠. 네. 예. 그 친환경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가솔린 쓰는 차는 그거는 이제 전망이 없고 예. 우리도 이제 미래차 중심으로 해서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쪽에 이제 상당히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생산량도 지금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은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 예.
또 이제 전기차의 배터리 관련된 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뭐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은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좀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고 또 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 상당히 좀 이런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예, 예.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예. 뭐 주식 시장에서도 이런 이른바 바이든 효과가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시총 3위까지 뛰기도 했고. 예. 예. 사실 그 2차 전지 배터리 수혜주가 이제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네. 주가가 뭐 여지없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력하는 그런 그 산업이 제품들이 이제 미국 시장을 이제 수출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예.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조금 일반 생각하고 좀 틀린 게 좀 더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왜 어떤 그러냐면 거예요? 오히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 간에서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수출 규제하고 관세 부과하는 거를 그렇죠. 그 특정 한국에 대해서 뭐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했다 그러면 네. 이제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이제 개별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과세라든가 그다음에 상계 관세가 상당히 관세가 우려가 되는데요. 상계 관세라는 거는 그 트럼프가 관세를 정부에서 좋아했는데 바이든도? 이제 그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 이제 보조금 받는 예. 업체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그 미국 그 자국 산업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제 관세 부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LG 화학이나 사실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그 삼성 SDI 이런 네. 쪽은 정부에서도 뉴딜 정책에서 좀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자국 기업에서 향후에 이제 테슬라도 뭐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에 이제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예.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제품에 대해서 반덤핑 과세라든가 뭐 상계 관세 이런 거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좀 생각이고요. 네. 과거는 이제 국가별로 이제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이제 다양한 뭐 지적재산권 침해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기술 이전에 대한 강제 요구를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명분으로 가지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 과세하거나 규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이 전기차 분야를 더 확대하고 유럽의 그 환경 규제와 같은 그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많이 바꿔 나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 교역량이나 물동량은 네. 증가하겠죠. 네. 특히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유럽에서 이제 중국 쪽으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모든 어떤 전기차 수요가 이제 많이 일어나고 하다 보면 뭐 우리나라 사실 뭐 테슬라도 미국의 테슬라도 그렇고 우리나라 또 그 현대차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경쟁이 사실 좀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중국 아니고 뭐 유럽 또 기타 동남아 시장까지 이제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 예. 상당히 우리나라 그 교역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 위주의 국가, 특히 제조업 비중이 전체 한 27% GDP의 27% 차지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한 국면으로 갈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원화값이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도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놓고 보면은 뭐 예.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 절상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달러로 표시한 우리나라 물품의 국제 가격이 비싸지니까 다른 조건이 변화가 없다면은 수출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좀 달리 생각해 보면은 예전만큼 그 환율에 이 가격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경쟁력에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그래요?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이제 부담은 되는데 네. 옛날만큼 이렇게 환율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그런 불리함이 있지만은 또 원화가 강세가 되는 부분이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예. 우리나라의 이제 생산망 자체가 글로벌하게 지금 퍼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할 때 사실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글로벌 생산에는 해외 투자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원화 강세 파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네. 봐야 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에 좀 처한 상황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수출 기업들도 뭐 비가격 경쟁력 부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좀 할 필요는 그럼 있죠. 뭐 고부가 가치 제품이라든지 그렇죠.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그렇죠. 근데 뭐 말씀이십니까? 가격 이외에 이제 전반적인 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들, 품질 뭐 높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렇다 하더라도 지금 요즘 그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산업도 양극화 현상 같은 게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회복하는 형태 자체를 뭐 처음에는 뭐 V자니 U자니 K자요. L자니 뭐, 네. 뭐 나이키형이 얘기를 하다가 예. 가장 최근에 설득력을 많이 얻은 거는 K자 예. 영이죠. 그러니까는 대부분의 산업들은 상당히 이제 밑으로 기는데 예. 일부 뭐 바이오 관련된 거라든가 헬스케어 관련된 거 예, 또 예. 뭐 5G 관련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좀 실적이 양극화가 좋거든요. 심해지는 거네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은 환율도 아주 중요한 팩터긴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산업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가 하는 게 훨씬 더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중요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친환경 청정 에너지 관련해서 본다면 이 2035년에 전력 생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하겠다. 그리고 2050년에 전체적인 글로벌하게 탄소 배출 제로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얼마 전에 우리 그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국판 뉴딜과 바이든의 뭐 에너지 정책이 같다. 방향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을 빚은 게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같고 어떤 면에서 좀 다르다고 할 수 그 있을까요? 비슷한 면도 있고 좀 다른 면도 예. 있는데 비슷한 면은 이제 친환경 정책, 예. 그 에너지 그 정책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같죠. 네. 우리나라도 뉴딜 정책에서 이제 뭐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하는 정책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바이든 정책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고 이제 포장은 돼 있지만 내부 들여다보면 탈원전은 아니거든요. 그 원전 정책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유럽의 어떤 그 에너지 정책을 좀 벤치마킹해서 예. 이런 뭐 탄소 배출이 없는 네. 태양광 이전 패널을 이용한 그런 에너지 생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원전에 대한 그 사실 그 지금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완전히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쪽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전의 그 뭐 탈원전이라는 구체적인 그런 공약이 사실 바이든 정책에 포함되어 있지는 오히려 않거든요. 예. 바이든 공약에는 차세대 첨단 원전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흔히들 얘기하면은 이제 원전 쪽은 이제 올드 에너지 이코노미다 이런 얘기도 예. 하셔서 그쪽 전공하신 분들은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데 계속 기술 개발이 원전 쪽에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새로운 어떤 안전성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원전을 이제 개발하는 목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도 이제 많이 관심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그쪽 그 에너지 원자력 쪽 네. 공학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스탠스를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하고는 조금 이제 완전히 결이 똑같다고는 보기는 어렵죠. 결이 똑같다고 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이 다른 거 아닙니까? 예, 글쎄 좀 다른 부분이 있는 네. 것 같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어쨌든 그 친환경 에너지 쪽을 많이 지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탄소 배출이라는 프리 정책을 지향하면서 미래차,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보급을 늘리고 그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대신에 화석 연료 사용하는 그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이제 다 없애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친환경 에너지 정책 부합되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바이든의 이제 네, 그 바이든이 사실은 이제 원칙을 뭐 강조하고 뭐 대외 통상도 다자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기후 변화 관련돼서 뭐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맞는데 예. 상당히 현실주의자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실용주의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원칙은 지키되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셰일 오일이나 예. 셰일 가스 쪽에 상당히 막대한 투자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태고 예. 지금 화석 연료 중에는 셰일 오일이 그래도 탄소 배출이 좀 적은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급격하게 하루 아침에 그거를 다 뭐 문 닫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조정 기간 동안에는 그런 쪽에 여전히 이제 상당히 미국의 어떻게 보면은 인플로이드 고용도 지금 상당히 거기서 창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뭐 바이든이 됐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뭐 없어지고 그럴 거로 지금 기대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경제 정책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인프라 투자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건데 그건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고용을 늘리겠다는 그런 예, 건가요? 고용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예. 한 2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그 투자를 하겠다. 예. 우리나라도 지금 뉴딜 정책에서 인프라 투자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문제가 인프라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예.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제
효과가 이제 고용 창출 효과죠. 고용 창출 효과인데,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재정 정책을 늘리기 위한 재원 조달 측면에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쌍둥이 적자가 네. 심하거든요. 지금 재정 적자만 하더라도 규모가 뭐 지금 GDP에 뭐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GDP보다 많거든요. 예. 전년 대비 3배 이상 이제 증가했다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뭐 미국은 이제 뭐 경상수지 적자니까요. 쌍둥이 적자가 심화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재원 마련할 때 적자 국채 발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3조 9천억 정도를 2024년까지 이제 재원 조달할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증세를 예, 하겠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수를 재원? 확보하는 게 한 1조 4천억 달러, 1조 4천억 달러밖에 안 밖에 된다고 안 합니다.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2조 5천억 불 정도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올려도 그밖에 더 그렇죠. 못 걷는다.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재정에 소요되는 자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 한 2조 5천억 불 정도는 이제 적자가 생각이 되고,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다 보면은 미국도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금리가 오르면 증권 시장에 그렇게 좋은 요인은 그렇죠. 아닌데요. 그 요인도 그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국채금리 시장하고 우리나라 국채금리 시장하고 그 2015년부터 20년까지 예. 상관관계를 보게 되면 한 0.7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은 어떤 국면으로 가게 될까요? 좀 완화될 거라는 전망도 있고 오히려 더 심해질 거라는 그러니까 전망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예. 트럼프식의 갈등은 줄어들 거다라고 보는 게 다수설이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그냥 뭐 맞붙어서 힘으로 밀어붙여서 뭐 주먹으로 때리는. 그 해결책도 무역 수지 적자를 뭐 2천억 불을 뭐 1년 내 해소해라, 무조건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밀어붙이고, 관세도 뭐 적게는 뭐 7%에서 많게는 25%, 30%까지만 네. 매기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적인 어떤 맞대응은 좀 피할 가능성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사실 선거 전에도 트럼프가 했던 것 중에서 미국의 여야가 합의했던 거가 중국 그 때리기거든요. 중국에 대한 반감은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도 중국의 어떤 그 패권 도전에 대해서는 용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그 중국이 이제 뭐 길들이기 내지는 뭐 이런 걸 할 때 바이든이 얘기하는 거가 이제 나름대로 이 다자 체제 내지는 이제 그 자기하고 비슷한 네. 그 생각을 가진 국가들, 그러니까 like-minded country들을 규합을 해서 예. 트럼프도 이제 사실은 금년도 상반기 이후서부터는 그런 걸 해왔거든요. 예. 뭐 경제 번역 네트워크는 이런 거 통해 가지고선 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계속 이어가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중국이 이제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인권 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드리면은 중국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바이든은 뭐 대놓고 그런 부분은 지금 환경 문제도 그렇고 인권 문제도 그렇고 예. 얘기할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더 상대하기가 어려운 가능성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이든이 다자주의 체제를 좀 부활하고 우리한테 한쪽에 서라. 중국에 설래, 미국에 설래. 이렇게 좀 더 강요하는, 트럼프보다 훨씬 더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요구가 온다면 우리는 상황이 더 그렇게 안심하기 어려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게 TPP 같은 경우인데요. TPP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오래했죠. 협정. 예. 그게 사실 원래는 이제 미국이 주도를 해서 12개국이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탈퇴하면서 지금 현재 일본 주도의 11개국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예. 전체 글로벌 GDP의 한 13%, 교역량이 한 15% 정도 차지하는 이런 그 다자간 무역 기구죠. 예. 근데 일단 미국이 TPP에 복귀하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도 복귀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복귀할 갔습니까, 미국이 우선?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미국이 복귀한다 그러면 사실 한다면? 우리도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또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좀 어려운 부분이 그러니까 예상되고요. 지금 그 CPTPP는 우리가 복귀가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복귀가 아니고 이제 미국은 복귀가 되는 미국은 거고요. 이제 오바마가 해놨던 거를 트럼프가 탈퇴를 탈퇴했으니까. 했는데, 그 CPTPP 내용이 사실 우리한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는 강요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통상하시는 분들은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내용 자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미국 포함한 12개국 중에서
일본하고 멕시코 뺀 나머지 10개 국가하고는 양자 간 FTA를 체결을 한 상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12개 국가로 미국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가 이제 그 상당히 우리가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 이제 누적적으로 그 역내 부가가치 창출하는 거를 카운트를 해주기 때문에 네. 거기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양자 FTA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를 정도로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찬스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일본이 지금 그걸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관계가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일본이 안 받아주고 뭔가 입학금을 늦은 입학금을 내라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래요? 많거든요. 뭔가 좀 제도적인 양보를 해가면서라도 그래서 이제 좀 미국 들어가야 같은 되는.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CPTPP를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바이든이 얘기한 거는 미국 내에서 제조를 하고 네. 미국 사람을 고용하고 미국 걸 사고 이런 걸 내세우고 있거든요. 예, 예.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랑 큰 결에서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 바이든도 우선주의하고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CPTPP 같은 거를 하게 되면은 많은 기업들이 역외로 미국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꺼려해서 안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원래 우리가 다자주의 그러면 WTO 얘기지만은 예. 지금 메가 FTA 관련된 이런 것도 폭넓게 보면은 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맥락에서 보면은 바이든이 오바마가 또 했던 거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뭐 자기가 자기 재임 기간에 새로 뭐 무역 협정을 맺겠다고는 안 그랬는데 이건 새로 맺는 게 아니고 지금 파리 기후 변화 협약처럼 나갔던 걸 다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있고 그걸로 인한 어떤 실익 내지는 뭐 중국을 따돌리기 위한 것도 그렇고 뭔가 이제 거기는 중국이 빠져 있기 때문에 CPTPP에는 그런 면에서도 유용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바이든은 그 자유무역적인 어떤 통상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뭐 트럼프와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민주당이 그 노조를 기반으로 한 약간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전통과 좀 다른 그렇습니다. 건가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근데 지금 얘기 드리는 건 뭐 자국에서는 그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보호무역 그 외국 기업이 어떤 관세를 적극적으로 부과해가지고 자국 그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이제 유효하고요. 다만 이제 글로벌 그 무역 흐름에서 다자간 무역주의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이익을 챙길 거냐 하는 건데 실제로 아까 이제 뭐 교수님 잘 TPP 설명해 주셨는데 뭐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최근에 2019년도에 이제 국제통상정보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하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TPP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FTA 그 반사 효과를 받아가지고 교역 그 한 10% 증대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는 그런 연구 논문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반대급부도 있는 거죠. 중국하고 좀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어떤 지금 사실 그 수업료 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